공천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강 의원의 조사가 끝난 거죠?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1시간 전쯤 끝났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출석했으니 21시간 만에 귀가한 건데요. 조사는 오늘 새벽 2시 넘어 끝났는데 진술조서를 열람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서를 나서기 전 취재진들에게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사실대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 원을 받았는지 전달 경위 등을 캐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이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은 건 김병기 의원과 돈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입니다. 첫 소환이었던 데다 당사자들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조사가 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조사 시작 전 포토라인에 서서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었는데요. 먼저 조사를 받았던 김경 서울시 의원이나 강 의원의 보좌관이자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 진술과는 크게 엇갈린 겁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돌려줬다고 해명했었는데요. 하지만 김 시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2021년 말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돌려받았다고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 역시 강 의원이 김 시 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강 의원을 다시 소환할지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서울은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오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추운 날씨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9도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추위도 오늘이 훨씬 더 심한데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중무장을 해도 칼바람을 맞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꺼운 옷을 입고도 잔뜩 웅크린 채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추위가 한층 더 강해지면서 어젯밤부터 한파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1.7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요. 칼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은 영하 15.1도, 대전은 영하 9.2도고요. 남부지방도 대구가 영하 6.6도 등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영하 5도에 머물겠고 광주 0도, 부산 2도에 그치면서 종일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도 내리고 있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 그 밖에 호남과 충청 곳곳에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 시간당 1에서 3cm,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는 시간당 최대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때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는데요.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서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설명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의 최상미 교수와 함께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2년차를 맞아서 진행되는 첫 번째, 또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신년사에서 이제 방향을 이제 뭐 구호 얘기할 건데 성장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저 비전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행 설계로 보여주게 될 자리가 될 가능성이 예. 크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여기서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얼마나 성장 전략을 어디다가 중요하게 가져갈 것이냐.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예를 들면 AI 반도체 같은 이런 산업 성장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지역 성장 위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자원 시장 위주로 가져갈 건지 어디에 힘을 실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정책을 어떻게 언제 실행할 건지 타임라인. 네네네. 그래서 2월에 임시국회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무엇을 입법할 거고 또 이제 기대하는 6월, 7월에 어떤 상품을 출시할 건지가 구체화돼야 되는 게 필요할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굉장히 균형감 있는 관리 원칙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신뢰 있는 정책을 이제 얘기할 거냐 요것도 예. 높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올 화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측면은 다 걷어내고요. 경제에 집중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경제 성과. 첫 번째 성과를 꼽자면은 역시 코스피의 성장세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5,000피를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하루 앞두고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이 조정받은 배경은 뭐로 봐야 됩니까? 지금 코스피가 쉬어가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 앞두고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건지 아닌지는 사실 오늘 기자회견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네. 여기서 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료를 무엇이라고 이제 제공을 하느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말보다 어떻게 일정하고 제도가 설계되는지 기대하고 네네. 있는 국민 성장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IRA 같은 이제 세제 패키지 같은 게 네. 실제로 돌아가려면 사실은 2월에 입법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상품 출시까지 6, 7월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될 건지 더 중요한 거는 환율 관리인데 예. 이거가 안정이 될 것인지 어떻게 정책적으로 시장에 신호를 줄 것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하나 그 증시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던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간밤에 뉴욕은 왜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럽 8개국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무역 긴장이 지금 고조된 상태고 이게 2월부터 시행할 거거든요. 예. 그게 되면은 최대 관세가 2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당연히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포 지수도 시장 공포 지수도 예.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 자산, 금이나 채권 같은 이제 이런 자산으로 이동이 될 거니까 네네네. 이제 관련돼서 이제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또 시장에 변수를 주게 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렇게 시장이 물러서면은 트럼프는 항상 치킨이니까 또 뒤로 물러설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그린란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곧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 이야기는 해봤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흐름이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들이 양대 시장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코스닥은 신고가 예. 했잖아요. 그다음에 대형주는 약간 지금 숨고르게 하는 상태고 예.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거는 내부에서 네. 로테이션 장세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순환매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수에 부담을 주는 환율이나 금리나 뭐 차익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이런 장이거든요. 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성 자체에 투자를 하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책이 무엇이냐, 테마주냐 또는 성장률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장세여가지고요. 재료만 있다면은 강하게 달릴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강세다, 약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네네. 중요한 게 돈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또는 이제 섹터별로 예. 성장성이 강한 섹터로 이동하는 이런 국면으로 이제 보는 게 맞지 않나 보이고요. 이런 장에서는 사실 지수만 보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수급이 몰리는 업종이 무엇이냐, 네.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무엇이냐, 요거를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수급이 몰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어떤 거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기술주겠죠. 예. 글로벌하게 또 AI, 반도체, 또 이런 성장이 가능한 뭐 바이오주들 네. 많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최근에는 반도체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요즘 공급이 그렇게 부족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면서요. 이게 네네.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예. 이제 구축하려는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여기에 GPU나 이제 그 AI가 연산할 때 필요한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네네. 이거 그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고 네. TSMC 같이 이런 제한된 공급업체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네, AI 산업과 관련된 산업이 글로벌하게 커질수록 관련 수요는 증가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최근에 그 반도체 업계 쪽에서는 디램 거지라는 말이 유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제발 좀 디램 좀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말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부르던데 이런 점도 관심을 가지면은 새로운 투자 기회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올 만한 또 하나의 큰 이슈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1,476원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간밤에는 이게 1,479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렇죠. 곧 1,480원에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간이죠. 네. 1,480원대까지 가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생기게 되고 시장에서는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예. 환율이 오르면은 환차손 우려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를 좀 늦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굉장히 빨리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이제 장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환율 자체가 급등 추세를 타느냐, 빨리 오른다 그러면 증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레벨 자체 1,480원이냐 90원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상승 흐름이 꺾이느냐, 안정되느냐. 이제 사실 안정되는 조짐이 보여지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시장 부담도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실 정책적으로 환율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느냐,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면 사실 시장에 있어서 단기 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구나. 약간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거든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국내로 투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하도록 하는 게 가장 펀더멘털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가치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거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다양한 자금을 국내로 이제 리턴하는 거. 그래서 관련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업의 부담 완화라든지 이러한 정밀한 이제 그 제도가 같이 언급될 거고 이제 그런 제도 어떻게 실행될 건지 이것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또 성장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게 정부에서 발표한 성장 펀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3년 이상 투자 때 최대 40%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는 성장 펀드 제도.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핵심을 보시면은 장기 투자하면은 세금 혜택을 크게 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3년 이상 투자하면은 말씀하셨듯이 납입급 2억 네. 한도 안에서 40%를 소득 공제해 주겠다는 거고요. 배당 네네. 소득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이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의도를 보자면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단기 자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시장에 오래 머무는 장기 자금으로서의 풀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만약에 출시 목표가 6월에서 7월 정도라면은 2월에 이제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실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이게 같이 나온 게 RIA, 이거는 환율 관리에서 계속 나왔던 단어죠. 해외 주식 재매수 혜택 축소, 그리고 환해지 투자 세제 특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로 투자 자금이 더 머물게 하고 투자금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도가 여기에서도 명확히 읽힌다고 봐야 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향성은 매우 명확하다 이렇게 예. 이제 분석이 되고요. 정부가 원하는 게 뭔가 보면은 해외로 빠진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자. 그다음에 되돌린 자금이 다시 해외로 나가지 않게 정착시키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IRA로 우선 유턴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체리피킹 방지하는 이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는 환해지에 대한 세제 특례 이제 제공함으로써 해외에 투자를 하더라도 네.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행동을 장려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국내 자본시장 중심으로 수급을 안정화시키자라는 이런 정책 패키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RIA,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RIA고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향성 같은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결국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에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제한적인 유인책에 그칠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의미 있는 이벤트를 네.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RIA를 보면은 분기별로 차등으로 이제 감면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들어오면은 빨리 혜택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유입은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아예 변화가 되려면요 조건이 더 매력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도나 뭐 자금 네네네. 얼마나 묶여 있을지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품 수수료 또한 개인이 얼마만큼 여기에 매력을 느끼게 될지 이렇게 이제 그 상품으로서의 매력도가 참여를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네. 정책이 얼마나 빨리 구체적으로 실행될지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월 입법 과정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법 과정까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뤄질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시장 금리까지 오르면서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추경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또 시장 금리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충격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네, 저는 이제 올 거라고 보이고요. 예. 이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시장을 보면은 가계 소비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자 아시다시피 매달 나가는 고정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소비 줄 수밖에 없고 이건 또 결과적으로 내수 경제를 또 위축시키는 이런 부담으로 작용할 이제 요인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 주택 시장을 또 보면은 거래 측면에 있어서는 먼저 거래를 좀 뒤로 늦추고, 그러니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데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우선 좀 버틸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매수는 또 미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단순히 부동산만의 이슈로 남을 게 아니고요. 그 소비, 자영업, 그다음에 네네네. 연체 위험으로 동시적으로 이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부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정책 자체는 부채 관리는 하되 네. 실제 실수요 부담을 정밀하게 완화하는 방식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출 금리가 한 0.1%포인트만 올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거는 계속 유지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달에 150대 1을 넘겼고요. 다른 지역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이거는 주거 불안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전히 기대 심리가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는 이제 희소한 기회다.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다. 네네네. 여기서 쏠렸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거든요. 되기만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네,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전체 자체 부동산 시장 전체가 뜨겁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거기만 과열되는 이제 양극화 현상으로 저는 이제 분석이 되고요. 이게 사실은 그 실수요 불안을 넘어서서 공급 신뢰
그다음에 실수요 금융부담 완화 이걸 같이 봐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셨듯이 더 큰 문제는 수요가 이제 지역 전체로 다 몰리는 게 아니고 입지 또는 또 학군, 교통, 신축 같은 조건으로 아주 좋은 쪽으로만 몰리는 거.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안전한 자산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보이고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 지역에서는 더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미달이 날 확률이 크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 일자리, 공급 구조 요 부분을 정부가 다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더 똘똘한 한 채라는 말까지 그렇죠. 나온다고 해요. 네, 네. 조금 전에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이제 고르게 분산시키는 게 필요할 거고요. 예, 예. 학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다음에 공급은 사실 이게 가장 그나마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수도권의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네. 여기 공급을 늘리게 되면 사실 이런 과열 양상은 좀 식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분산 항상 나오는 과제지만은 누구도 달성하지는 쉽지는 않은 않습니다. 그런 과제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애초에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추진했던 평화위원회가 그린란드 문제에 이어서 또 다른 국제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국제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건데요. 반발이 당연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프랑스산 와인에 200%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프랑스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모든 국제 분쟁에 개입해 유엔을 대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À la mise en œuvre du plan de paix présenté par le président des États-Unis que nous soutenons sans réserve, mais non à la création d'une organisation telle qu'elle a été présentée qui viendrait se substituer. 프랑스에 이어 노르웨이도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위원회 자체에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카타르와 튀르키예를 참여시킨 게 빌미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 러시아, 그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함께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운영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신의장을 맡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서 결의안과 지침을 채택할 수 있고 산하기구를 신설하거나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클럽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Задуман и анонсирова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все должны подчиняться Соединенным Штатам. Это такая ситуация, которую сейчас, наверное, Вашингтон.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기간 평화위원회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초청받은 60여 개국 가운데 공개적으로 수락 의사를 밝힌 나라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다보스에 도착한 미국 특사는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I think we have overwhelming support. Overwhelming. Everybody believes that this is the pathway to bringing people together.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평화위원회가 순항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보다 좋은 첫 해를 보냈다면서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1년 소감에 대해 그 어떤 대통령도 성과 측면에서 우리보다 좋은 첫 해를 보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불법 이민과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렸다며 엉망진창인 나라를 불려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세계 그 어디보다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을 맞아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지난 16일에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 최대 규모의 중국 대사관을 런던 중심부에 세우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8년 만에 이루어지는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 앞두고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건데요. 보안 문제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중심부에 있는 옛 조폐국 건물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질 유럽 최대 규모의 중국 대사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And this will be a spy hub for them to have more resources, more personnel, more diplomats to survey and intimidate Hong Kongers and dissidents here in the UK. 중국은 지난 2018년 이 부지를 약 5천억 원을 들여 사들였습니다. 19세기에 건립된 유서 깊은 건물을 중국 대사관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은 수년째 보류됐습니다. 광섬유 케이블이 지나가는 이곳에 중국 대사관이 들어서면 해킹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안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Chinese don't spy for embassies. They spy, they recruit and they run agents, usually in third countries, well away from the security services of the target country. And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국 정부가 건설 계획을 승인한 것은 8년 만에 이루어지는 총리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So even before he gets there, he's been held hostage by Xi Jinping, which is just a terrible look for a British Prime Minister. 야당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공산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냐며 비난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가려지는 첫 법원의 판단인데요.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관련 쟁점들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선고가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사건의 첫 선고인데요.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까요? 지난주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첩보방해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선고가 있을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이제 첫 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 의무를 종사했느냐 하는 관련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크게 이제 지켜봐야 될 지점들은 내란 여부에 대한 인정, 내란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이제 한 전 총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고 있는 혐의가 이 내란에 대해서 기여했느냐, 그래서 이걸 강조하거나 중요 임무를 종사했느냐, 이 부분이 인정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선고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판결 문구나 또 표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 부분에 대한 다툼이 이 지금 관련 사건에서 굉장히 이제 뜨겁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내란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 목적이 정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헌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어떤 다른 사연이 있었다,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재판 이제 선고 판결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란죄를 어떻게 보느냐, 이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난 것이 폭동에 해당하느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부분을 좀 중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이 방조죄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방조죄가 적용이 되려면 국무총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을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에 보지 않는다면 한 전 총리가 했던 일련의 어떤 행위들을 중요한 어떤 기여하는 행위, 중요 임무를 종사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구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잠시 후에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특히 오늘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재판부가 이런 생중계를 허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내란죄로 다퉈지고 있는 비상계엄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또 이제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란죄 인정 여부가 오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재판부가 네.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고 또 판단을 하게 됩니까? 현재 기소된 어떤 행위를 보면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기여했다라든가 이런 지점들, 그리고 이제 이 방조죄와 별개의 혐의로 이제 기소된 거에 보면은 사후 계엄문 같은 것들을 작성했다가 또 이제 임의로 폐기하고 이후에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해가지고 헌재에 나가서 이 위증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비상계엄 이 행위 자체를 좀 정당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에 비상계엄 직전과 직후에 기여한 행위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걸 내란죄에 대한 방조죄로든 내란에 대한 중요 임무를 종사한 거로든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판단은 한덕수 전 총리 개인에 그치지 않고 당시에 함께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계엄을 적극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막지 않은 책임, 즉 자기의 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텐데 이게 앞으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자기 의무가 있느냐, 아까 이제 왜 이 방조죄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원래 이제 내란 특검이 기소를 지금 하면서는 방조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이제 특검이 중요하게 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부하 수행 이렇게 역할을 구분해가지고 구성 요건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방조죄가 적용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에게 자기의 의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말렸어야 돼라는 법적 의무가 있다라는 게 인정돼야 방조죄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이게 말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닌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판단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 의무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의무를 해야 될 어떤 적극적인 의무가 있을 것이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판부가 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범죄 혐의를 두 가지로 검토하자,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 전 총리의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 아까 짚어주셨듯이 계엄 선포 뒤에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이것들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만약에 재판부가 이번에 내란죄 성립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위증이나 문서 관련 혐의만 유죄로 본다면 이번 판결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임의로 폐기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사건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국무위원들의 뭐 이제 심의권이 이렇게 침해가 되었다든가 이렇게 서명까지 했던 계엄 선포문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든가 이게 임의로 폐기한 것들은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판단이 1차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방조 혐의나 중요 임무를 했다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무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상 만약에 이 내란죄에 대해서 이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설령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런 지금 나머지 혐의들 사후 선포문 뭐 작성하고 폐기하고 뭐 탄핵 심판에 가가지고 위증을 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유죄 외에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 자체를 내포하고 갈 것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제 부분은 뭐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네. 오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전 총리는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담화문을 본 적이 없다. 뭐 이제 이러면서 나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었고 예. 이게 이제 위증이라는 건 본인이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이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사실은 이 위증을 포함해서 이 윤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행위를 사실상 지지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고 끝나게 하는 결론적으로는 그 비상계엄에 기여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 혐의 인정 부분도 사실상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위증을 했다가 아니라 이 한 전 총리가 이 비상계엄의 어떤 일정 부분 관여하고 기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서와 진술뿐만이 아니고 또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도 재판의 분위기를 바꾸는 요소가 될 텐데 CCTV 증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돼서 재판에서 공개됐던 CCTV 영상 이번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당시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CCTV 영상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CCTV 영상을 보면 굉장히 좀 평온하고 웃고 있고 뭔가 대화를 하고 있고 뭔가 서류를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한 전 총리 측에서는 만류했다. 이게 목소리가 이게 지금 뭐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뭐 보여지지 않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문건을 가지고 오히려 대화를 나누고 독려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진술들과 함께 이제 조합을 해서 본다면 재판부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가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주장할 때 그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게 이제 주장하는 객관적 증거로 깨지는 상황은 재판부에서 이제 피고인의 주장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역할을 했죠. 오디오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쌓이면서 특검이 요구한 형량이 과하냐 또 적절하냐에 대한 논쟁도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구형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검은 이제 이 구형을 하면서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사건이다. 이제 이런 규정을 이제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내란죄 부분을 굉장히 이제 내란의 성격과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하는 행위들이다라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 구형을 이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에 가담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제 구형에 대한 양형
부분에서는 결국 이 양형의 부분에 결과적으로 어떤 형이 나올 것이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이지 가담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역시나 아까 짚어주셨듯이 법원이 어디까지를 방조로 볼지가 관심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에 한 전 총리의 일상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여론에 어떤 좀 부담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사진 한 컷이 혹은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일상을 산 건지 뭐 무심한 건지 혹은 수감될 수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하고 있는 건지 사실 그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이게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가 이게 어떤 걸 시사한다라고 추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관심이 이제 이렇게 집중될 정도로 사실은 이제 한 전 총리가 한 진술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크고 이런 부분에서 한 전 총리도 자신이 했던 어떤 행위들이나 그 행위들의 무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오늘 그 선고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내란을 인정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내란이었느냐, 내란은 아니었느냐이고 이 부분 때문에 목적이 정당했느냐, 뭐 혹은 이 나타났던 어떤 그날 밤의 현상들이 뭐 폭동에 이르는 수준이냐 아니냐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나머지 이제 재판들에서도 내란을 전제하고 가게 되는 어떤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내란 부분에 대한 이 판단이 저도 굉장히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탄핵은 피할 수 있었지만 오늘 법원의 행정 판단은 또 피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력한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출근길인 텐데요. 어제도 종일 추웠는데 오늘 아침 얼마나 춥습니까? 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1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 선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기가 켜켜이 쌓여가며 어제보다 추위가 조금 더 강해진 상황입니다.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도 중무장을 한 채 이틀째 이어지는 한파를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한 한기가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점차 대설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곳곳에는 한파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1.8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도 아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한기가 내륙 깊숙이 파고들며 현재 춘천 영하 15.1도, 청주와 대전, 안동 영하 9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5도, 전주 영하 2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주 후반까지 눈이 이어질 텐데요. 우선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빙판길 사고와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대설이 예고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차츰 강풍특보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1월 2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